시그널링들에서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TGF-베라에 의한 세링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리셉터에 의한 시그널링 조절,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 리셉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이토카인 리셉터들이 공유를 하고 활용을 하는 잭스텟 시그널링 패스웨이도 살펴봤었고, 마지막으로 짧게 리셉터 타이로스 카이네이즈, 리셉터의 타이로신 물질들을 포스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 가지고 있는 리셉터에 대한 시그널링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이어서 이제 RAS라고 하는 스몰 G 프로테인 과 맵 카이네이즈를 활용한 패스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포이노시타이드라고 하는 멤브레인의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포함한 엔지질을 활용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비키티네이션과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시그널링, 윈트 시그널, 윈트 베타 카테닌 시그널, 해치오그 시그널링, 그리고 NF 카파비 시그널링,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윈트 시그널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당분간은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죠. 네. 우선은 그래서 라스와 웹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리셉터 세린 카이네이즈 TGF-베라와 스매드 패스웨이를 살펴봤고, 그리고 6-2에서 잭스텟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살펴봤고, 그리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와 잭 카이네이즈를 포함한 이러한 사이토카인 리셉터들이 활용을 하는 또 다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이제 여기 보이는 RAS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RA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종의 스몰 G 프로테인인데, 지금 보면 여기 제가 G 프로테인, 저희가 첫 번째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었던 헤테로 트라이머리 G 프로테인, 이제 GPCR에 대한 연구 얘기를 하면서 이제 G 알파, 베라, 감마 이렇게 세 개의 컴플렉스로 이제 리셉터를 인지를 해서 시그널링을 전달을 해주는 이 트라이머리 컴플렉스에 의한 시그널링을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프로테인과 유사하게 이제 또 다른 G 프로테인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노머릭 G 프로테인, 대표적으로 RAS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노머릭 G 프로테인인 RAS나 아니면 이렇게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GDP와 GTP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켰다가 껐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RAS도 이제 GTP가 바인딩이 되면 어떤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몰레큘 모두, 그러니까 RAS나 G 알파 서브유닛이나 둘 다 이제 GTP를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해서 스스로 신호를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GTPase 액티비티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테인 도메인, 그러니까 GTPase의 액티비티를 도와줄 수 있는, 활성화를 해주는 그러한 도메인을 이 프로테인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프로테인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테인이 필요하고, 그렇게 다른 프로테인과 결합을 하면서 그 액티비티가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GTP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신호가 켜져 있는 시간이 G 알파 프로테인보다는 RAS와 같은 모노머릭 G 프로테인이 훨씬 더 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RAS가 어떻게 해서 처음 밝혀졌는지에 대한 연구의 약간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은 RAS 프로테인이 처음 이제 확인이 된 이러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신호기작에 있어서 RAS가 중요한 전달자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알려진 모델 동물은 이제 초파리, 드로스빌라예요.
드로소필라의 눈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빼곡하게 눈들이 여러 개의 눈들이 존재를 하죠. 큰 눈을 구성한 작은 눈들이 있죠. 이런 작은 눈을 이제 오마티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마티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8개의 빛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레티놀라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R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R1부터 R8까지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지금 보면은 R8 같은 경우와 R7이 뒷부분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R8의 경우는 이제 외부로 눈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세포들은 아니고 R7과 여기 그림에서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R7과 R8은 연계가 되어 있는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R7이라고 하는 그 뉴런 세포의 특이점을 살펴보면은 이 뉴런의 굉장히 이 뉴런 특이적인 R7 세포의 특이적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이름은 세븐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R7에만 존재를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유전자가 결핍이 돼도 아니면 손상이 돼도 이 초파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성장을 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R7에 있는 RTK라고 하는 RTK인 세븐리스 세브라고 얘기할게요. 세브가 결핍이 된 이제 초파리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세브가 없으면 지금 보면 이렇게 7개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7개가 있죠. 왜냐면 R8은 여기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 R8 빼고 7개가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R7이 없으면 여기에만 이렇게 R7이 하나가 빠지게 되는 형태로 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제 R7의 RTK인 세브 리셉터는 주변에 있는 R8 셀의 보스라고 하는 멤브레인 프로테인과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이 보스라는 프로테인이 일종의 세브 프로테인의 리셉터로서 라이간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보스라고 하는 몰레큘이 제대로 있고 세브라는 몰레큘이 제대로 있으면 아래로 신호 전달 기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R7 뉴런이 제대로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브 이 지인이 없어지면 결핍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신호 전달 기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불락이 되기 때문에 이 손상된 신호 전달 기적 때문에 이게 R7 세포로 이제 발달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세포인 콘셀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7 세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을 이용을 하여서 그러면 어떠한 몰레큘들이 어떠한 분자들이 이제 이 신호기자 밑에 있는 아래에서 조절자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읽어봤는데 크게 이게 그 내용 자체는 도움이 될 것 같.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몰레큘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제 GRB2라고 하는 SH2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SH2 도메인이 타이로신 포스폴레이트 타이로신을 결합을 해주는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말씀드렸었죠. 이런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GRB2라고 하는 프로테인 그리고 SOS라고 하는 일종의 구아린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 즉 G 프로테인에 존재하는 GTP로 바꿔주는 프로테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온 게 ROS 프로테인 이렇게 세 개가 컴플렉스로서 이 모델 프로테인이 존재하지 않는 초파리 모델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 이후에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셀 프로테인이 존재하지 않는 즉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리셉터가 결핍이 된 초파리에 인위적으로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ROS 프로테인을 계속 발현할 줄 아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뮤테이션이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ROS 프로테인도 이제 GTP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뮤턴트 폼은 하이드롤라이시스 기능이 손상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결합된 GTP를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GTP가 GDP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의 GTP만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 GTP를 가지고 있는 초파리,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GTP를 활성화된 라스 프로테인을 가진 초파리의 경우는 세브 프로테인이 없어서 외부에서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함에도 성공적으로 R7 셀로 분할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점을 볼 때 라스 프로테인이 이 신호 기작의 밑부분에서 다운스트림에서 기능을 하는 신호 전달자로서 기능한다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브블라스트라고 섬유화 세포인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섬유화 세포의 다양한 그로스 팩터인 예를 들어서 플라틀리 드라이브 그로스 팩터나 아니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같은 거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세포들이 그 외부에 가지고 있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즉 사이토카인의 리셉터들과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략적인 변화는 이제 증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이 예시로 설명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라스 프로테인을 기능을 막아줄 수 있는 일종의 안티바디를 세포에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주니까 이제 셀이 성장하는 것이 멈췄다는 거죠. 즉 라스 프로테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불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뮤턴트 라스, 아까 설명드린 여기 있는 하이드로라이시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손상이 된 뮤턴트 폼의 프로테인을 인위적으로 이 세포 안에 발현을 시켜줘 보니까 사이토카인의 처리 없이, 즉 신호 기작을 켜주지 않고도 이 세포가 스스로 계속해서 프롤리퍼레이션 증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섬유화 세포는 이제 포유류 유래 세포인데 포유류 유래의 세포인데 포유류에서나 이렇게 곤충에서나 동일하게 라스 프로테인이 신호 전달자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GTPase 그러니까 라스 프로테인과 이제 G 프로테인을 조금씩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그 신호 전달 기작에서의 G 프로테인과 라스 프로테인의 약간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챕터 15 이제 첫 번째 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리셉터에 호르몬이 붙게 되면 비활성화된 세 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된 G 알파, 베타, 감마 구성이 된 G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결합을 하게 되고 직접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구안인 뉴클리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에 의해서 GDP가 GTP로 바뀌면서 이제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아래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죠. 한 가지 여기서의 차이점, 뒷부분에 설명한 라스의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컴플렉스, G알파 도메인을 포함한, G알파 프로테인을 포함한 이 트라이머릭 컴플렉스가 이제 리셉터에 직접 바이딩을 할 수 있어요. 즉 G 프로테인이 직접 결합을 하는 거죠. GPCR의 경우는. 근데 이제 라스 메카니즘에서 라스 프로테인의 경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머릭 프로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제 무식도죠. 이제 패스웨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의 하나의 패스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FGF 리셉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이간드가 결합을 해서 이 두 올리고머리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다이머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밑부분에 있는 카이네이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서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이 된 리셉터 라이간드 폼이 있으면 여기 있는 프로테인이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라스 프로테인인데 인액티베이션 상태에서 GDP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붙어서 신호 기작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G프로라스가 리셉터의 상태 활성화된 리셉터를 인식을 해서 아래로 신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직접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프로테인 소스와 SOS와 GRB2를 이용합니다. 아까 그
초파리 모델에서 확인이 된 세 가지 프로테인이 이 세 가지죠. RAS와 SOS, GRB2.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이 RAS 프로테인이 이 두 프로테인을 활용을 해서 리셉터의 액티베이션된 폼을 인식을 하고 결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GRB2 프로테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2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포스포릴레이션된 타이로신 레시드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FGF 리셉터는 다이머가 형성이 돼서 켜지게 되면서 포스포릴레이션을 곳곳에 가지게 되죠. 포스포릴레이션은 타이로신을 곳곳에 가지게 되죠. 이러면 GRB2가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리셉터가 먼저 결합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GRB2의 경우는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는 SH3 도메인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SH3 도메인은 이렇게 굉장히 특이적인 예를 들어서 SH2처럼 굉장히 특이적인 포스포릴레이션이나 아미노애시드를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프롤린이 굉장히 많은 프롤린을 리치한 리즌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아미노애시드의 서열 같은 경우는 좀 단백질들만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그 아미노애시드의 배열 그런 거는 이제 어떤 SH3 도메인을 보유한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 GRB2의 경우는 이런 SH3 도메인을 이용하여서 SOS랑 연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일종의 아답터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GRB2가 리셉터와 SOS를 연결을 해주는 아답터로서 기능을 하고 이 SOS는 다시 GDP를 포함하고 있는 인액티베이션된 상태의 RAS 프로테인을 인식을 해서 일종의 구안인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징 팩터, 즉 결합을 해서 이 RAS 프로테인에 있는 GDP가 GTP로 바뀔 수 있게 기능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RAS가 GDP를 가지고 있던 것이 GTP로 바뀌고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 SOS랑은 다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음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활성화된 GDP를 포함을 하고 있는 RAS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된 RAS가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서 신호 전달, 정확히는 어떻게 해서 맵 카이네스 패스웨이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 RAS 프로테인의 타겟이 되는 단백질은 지금 여기에 있는 RAF라고 하는 일종의 세렌트로닌 카이네이즈 얘도 일종의 카이네이즈죠. 근데 RAS가 액티베이션 되기 이전에는 이 RAF 단백질이 이제 두 개의 세린 리즌에 두 개의 세린 리즌 포스포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 포스포레이션이 이거 단백질 이름이에요. 14-3-3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비활성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RAS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여기 있는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이 이제 RAS랑 결합을 하게 되고 이때 하나의 세린 이쪽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에 있는 포스포레이션된 세린은 포스페이트기를 잃게 되고 대신 액티베이션된 RAF가 주변의 스스로를 다시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액티베이션된 상태로 RAF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RAF가 활성화가 되면 자, 다시 여기에 있는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결국 또 이 RAS 프로테인의 하이드롤라이시스를 도와주는 일종의 인핵슨 팩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합을 해주고 딱 액티베이션 되면서 바로 포스페이트기가 잘려나가고 GDP로 바뀌면서 얘는 다시 활성도를 이뤄요. 이제 RAS의 역할은 다 한 거죠. 그리고 전달된 신호는 RAF한테로 넘어갔는데 이 RAF라는
프로테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어쨌든 또 다른 프로테인을 포스폴레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라프는 맥이라고 하는 MEK라고 하는 맥 프로테인을 포스폴레이션을 시켜주는데 이것도 카이네이즈예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도 이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와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라프가 맥을 켜줍니다. 포스폴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그래서 이 라프를 MEK, 맥의 카이네이즈, 맥 카이네이즈라고 해서 MEKK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활성화된 이제 맥의 경우는 다시 이제 맥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줘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의 경우는 타이로신과 세린, 스레오닌 전부 다 포스폴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액티베이션 사이트에 세린 레지드와 타이로신 레지드 두 군데가 같이 포스폴레이션이 돼요. 두 개. 그리고 이러한 포스폴레이션은 결국 맥 카이네이즈가 기능을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면 아까 세린이 아니고 스레오닌이네요. 타이로신과 스레오닌을 이 가까이 있는 액티베이션 룹에 있는 이 두 아미노 애시드를 포스폴레이션 시켜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액티베이션 룹에 있는 이 위치가 파묻혀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카이네이스 액티비티가 켜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바뀌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기만 구조가 바뀌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바뀌면 구조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반대쪽 카이네이스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반대쪽도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다이머를 형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프로테인이 말씀드렸을 때 맥 카이네이즈, 이것도 카이네이즈죠. 지금 카이네이즈 3번 나왔죠. 맥 카이네이즈인데 얘가 이제 여기 있는 P9이 RSK 프로테인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서 이제 핵 안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하게 돼요. 지금 살펴보면 맥 카이네이즈가 스스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도 있고 여기에 있는 그 타겟 프로테인인 P9이 RSK 프로테인을 포스포레이션 시키고 액티베이션을 시킴으로써 이 프로테인이 또 동시에 어떤 일을 해요. 이 P9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우선 이 P9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SRF라고 하는 Serum Response Factor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이 프로테인을 포스포레이션 시켜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 프로테인이 이제 여기 있는 SRE, Serum Response Element에 결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름이 다 SRE, SRF 이렇게 나오는데 이 Serum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정확한 어떠한 사이토카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Serum을 크루드하게 분리를 해서 세포에 처리를 했더니 세포가 잘 자라더라. 그렇게 해서 어떠한 그 Serum의 영향을 받는 위치다 라고 해서 이름을 맨 처음에 이렇게 붙였던 건데 결국에는 Serum 안에 있는 그로스 팩터가 이 시그널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맵카이네이즈의 경우는 스스로가 이제 또 뉴클레어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 TCF 여기 보면 터널 컴플렉스 팩터라고 이것도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다시 포스포레이션 시켜서 포스포레이션 된 SRF랑 같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 있는 이네서 부분, SRE 이네서 부분에 이제 결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유발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로스 팩터 우리가 이제 세포를 증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로스 팩터들을 이제 켜주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1차적으로 어떠한 그래도 몇백 개기는 해요. 몇백 개의 유전자들이 확 한번
발현이 먼저 돼요. 예를 들어서 C4와 여기 C준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얘네들은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약간 두 단계로 세포 증식으로 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먼저 이 패스웨이로 켜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다시 실제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셀이 증식을 하고 더블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단백질들을 다시 발현량으로 늘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C4나 C준과 같이 이런 그로스 팩터의 첫 번째로 이제 반응을 해서 나온 유전자 2를 이제 얼리 리스폰스 진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경우는 조금 앞에서 설명했던 라스와 맵카이네이즈. 라스는 모노멀릭 G 프로테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G 프로테인이 맵카이네이즈를 이용한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이스트가 메이팅을 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GPCR을 또 G 프로테인 컴플렉스인데 이 GPCR 컴플렉스를 이용한 시스템이 다른 종의 특정한 신호 전달 기작에서는 맵카이네이즈를 이용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반수체의 이스트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해서 상호간에 인식을 하고 메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있는 하얀색 리스트가 알파 A 타입이라고 하는 메이팅 팩터를 분비를 하면 A 타입을 인식을 할 수 있는 GPCR을 가지고 있는 검정색 햅로이드 이스트 그리고 반대로 얘가 알파 타입의 메이팅 팩터를 내주면 얘는 또 알파 팩터를 가지고 있어요. GPCR.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두 쌍의 호르몬 리셉터가 잘 맞아 떨어져야 이 둘이 메이팅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살펴보면 어쨌든 그 내용은 동일하죠. 라이간드의 리셉터가 결합을 하는데 메이팅에 이용이 되는 그 시스템이 이스트의 경우 지금 GPCR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복잡하고 이름도 다 다르죠. 다 새 건데 보면은 결국 메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리셉터의 라이간드 여기서는 메이팅 팩터죠. 메이팅을 유발하게 해주는 분비는 페로몬들인데 이것이 결합을 해서 G 프로테인이 G 프로테인 시그널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G 알파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G 베타 감마 일반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경우 얘기를 했었던 G 베타 감마가 이제 기능을 하는데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CDC42 이 단백질이 일종의 RAS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GTP 바인딩 프로테인인데 이 물질이 있음으로써 FAR1과 CDC24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CDC24는 마찬가지로 CDC42의 GDP를 GTP로 바꿔주는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카이네이스는 여기 있기는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 카이네이스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라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라프였죠. 그래서 MEK 프로테인을 포스레이션 시켜줘서 맥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ST11이 맥 카이네이즈와 같이 이제 이 전달된 신호를 받아서 이스트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ST7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맥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타이로신과 세리스라론인을 다 포스플레이션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포스3 프로테인을 이렇게 두 개를 또 포스플레이션 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포스3가 그리고 맵카이네이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얘가 결국 뉴클레어스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을 조절을 하는 기작이 이스트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비슷한 순서로 신호를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을 하는
기작이 이렇게도 있다. 약간 예시로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포스포인스타이드 시그널링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이 마찬가지로 GPCR 시그널링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G베라 값만 떨어져 나가고 액티베이션 된 GTP가 포스폴리페이즈 C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가 멤브레인에 앵커링이 되어 있어서 멤브레인에 있는 P2를 IP3랑 넥으로 분해를 해주고 그럼 이 IP3가 이제 밑으로 가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 GPCR에서 보여드린 얘는 포스포리페이즈 C 베라라고 하는 아이소폼의 경우이고 이런 GPCR 말고도 계속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나 사이토카인 리셉터들의 경우는 또 다른 아이소폼이 포스포리페이즈 C 감마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포스포이노시타이드 시그널링을 전달을 합니다. 하는 기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PLC 감마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앵커링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추가적인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자, 계속 나오죠. 라이간드가 결합을 해서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이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 부분에 리셉터의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이 타이로신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PLC 감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약간 스캐폴드 같은 프로테인에 이제 사이토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포진 안에 있는데 얘가 이 프로테인이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리셉터를 인식을 하고 이쪽으로 가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토졸 부분에 있는 것보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가까이 위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PLC 감마가 이 엔자임의 서브스트레이트인 P2를 더 결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동시에 이 PLC 감마가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스스로 죄송해요. 오토포스폴레이션 아닙니다. 포스폴리페이즈 C 감마가 포스폴레이션이 되면서 다시 더 그 액티비티가 활성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P2 포스파티딜 이노시토를 더 많이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해서 신호전달 물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지난번 챕터 15에 나온 이제 포스포인스타이드가 어떻게 해서 신호전달 물질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패스웨이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식을 외우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죠. 이 강좌에서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PI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이제 PIP4 PIP 근데 이제 네 번째 카본 링에 포스페이트가 붙은 PIP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포스페이트가 붙은 PIP2가 됩니다. 그럼 이 PIP2가 여기에 있는 포스폴리페이즈 C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면서 각각 DH와 디아질글라이세롤과 이제 IP3 이렇게 두 개의 세컨더리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활성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PI3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어요. 근데 이 PI3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프로테인은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리셉터의 타이로신 레시드를 인식을 하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PI3 카이네이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있는 포스포이노시타이드의 세 번째 카본 위치에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셉터가 켜지고 리셉터의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 부분에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PLC가 와서 결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PLC 감마가 와서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PLC 감마처럼 이런 PI3 카이네이즈도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셉터에 와서 붙어요. 붙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핍에도 직접 붙을 수 있죠. PI4P 네 번째 카본에 포스페이트가 붙은 경우,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본에 포스페이트가 붙은 핍2, 핍이나 핍2에 이제 하나의 포스페이트 하나씩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위치에? 세 번째 카본 위치.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PI34P 아니면 PI345P, 핍2, 핍3 또 다른 형태의 핍2와 핍3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건 IP3와 이 핍3가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해서 IP3에는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잘린 부분 남은 게 이제 DAG 덱으로 나가 있고, 얘네 둘은 여전히 멤브레인에 앵커링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혼동하시지 말으셔야 될 거는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리셉터 타임스 카이네이즈가 활성화가 됐을 때 포스포 이너스타일, 멤브레인의 물질을 이용을 해서 시그널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PLC 감마를 이용해서 IP3와 DAG로 만들어내서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처럼 PI3 카이네이즈가 멤브레인 가까이로 와서 포스포레이션을 한 번 더 시켜줌으로써 이제 PI3, 4, P2 그리고 PI3, 4, 5, P3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또 다른 시그널링 몰레큘을 만들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작이 있다라는 걸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PI3, 4 바이포스페이트나 PI3, 4, 5 트라이포스페이트, P2와 P3인데 세 번째 카본 위치에 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PKB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기작을 하게 됩니다. 이름 보면은 우리가 PKA, PKG 이런 한 번씩 얘기가 나왔었죠. PKB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B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얘가 결국 또 포스포레이션을 뭔가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KB는 악트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럼 PKB는 세니트로닌 카이네이즈인데 PKA처럼 특이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pH 도메인입니다. 이 pH 도메인은 쉽게 얘기해서 딱 이 세 번째 포스페이트, 세 번째 카본에 붙은 포스페이트를 특이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포스페이트가 붙기 전에 3번 카본에 붙기 전에는 비활성화 상태로 이렇게 이제 pH 도메인이 말려 들어가서 접혀 있어서 이제 액티베이션 룹이 이제 감춰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신호 기작을 받고 라이간드와 결합을 해서 액티베이션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그리고 사이토카인 리셉터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PI3 카이네이즈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것 때문에 이제 PI3, 4 비스포스페이트나 아니면은 PI345 트라이포스페이트 이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PKB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카본의 포스페이트기를 인지를 해서 가서 붙으면서 액티베이션 룹이 살짝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성도를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여기도 쓰여 있듯이 파셜리 액티베이션 된 상태예요. 약간만 액티베이션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기능은 다른 물질, 다른 단백질에 의해서 최대치로 활성화가 되는데, 자, PKB가 pH2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3번 카본을 인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PKB 말고 여기 있는 PDK1이라고 하는 프로테인도 또 똑같이 p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pH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 PDK는 우선은 막 주변에 막의 바로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 막이 이제 모자이크 플루이드 모델에 따르면 이 프로테인들이 막 붙은 상태로 막 떠다니겠죠. 떠다니다가 우연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되고 그럼 이 이름 K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충 카이네이즈이겠거니 약간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카이네이즈 맞죠? 카이네이즈여서 이 부분을 포스플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일찍 그러니까 붙어서 파셜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PDK1 때문에 포스플레이션 되면서 액티베이션도 다 나와서 액티베이션 좀 더 되고 마지막으로 PDK2가 세로리즌을 한 번 더 포스플레이션을 시켜주면서 단계적인 포스플레이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PKB가 100% 활성화된 상태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액티베이션된 PKB는 결국 이후에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떨어져요. 결국 이것도 다 스트럭처 상의 영향에 의한 거죠. 포스플레이션 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포스플레이션 돼서 스트럭처가 바뀌어도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쪽에도. 여기가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완전히 되면 결국 멤브레인에서 떨어져 나와서 활성화된 카이네이즈로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 카이네이즈가 대표적으로 조절을 하는 이제 유전자 혹은 그거에 의한 결과물은 에이팝토시스를 약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에이팝토시스를 막아주는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는 프로 에이팝토틱 프로테인 대표적으로 맷 몰레큘 있죠. 맷 프로테인의 기능을 막아주는 포스플레이션을 해서 맷 프로테인의 기능을 막아줌으로써 에이팝토시스가 유발되는 거를 막아주는 것도 한 가지. 이거 약간 빠르겠죠. 왜냐면 진 익스프레션 또한 게 아니라 있는 프로테인을 직접 이넥티베이션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보면은 Forkhead Transcription Factor라고 해서 FOXO3A. FOXO3A가 이제 Forkhead Transcription Factor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을 이제 막아줘.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프로테인의 프로에이팝토틱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결국 죄송합니다. 이 프로테인의 기능을 블락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로에이팝토틱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슬라이드 3개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제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이제 다음 절로 넘어와서 저희가 아까 라스 메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받고 그 다음에 포스포 이노스타이드를 이용을 한 두 가지 패스웨이를 봤죠, 방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유비퀴티네이션과 프로테인 디그라데이션을 과정을 수반을 하고 있는 패스웨이, 대표적으로 윈트, 햇즈, 그리고 NF 카파비 시그널링을 얘기를 하는 챕터예요. 되게 많은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업자를 올려줄 테니까 그거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우선 윈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급된 것이 마찬가지로 초파리 모델에서 발견된 유전자인데 이유는 이게 뮤테이션이 되니까 윈리스라는 현상, 날개가 없어지는 초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서 이제 디벨롭먼털 프로세스의 조절을 하는 발생을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윈트 시그널링은 이제 플라이의 경우는 날개가 만들어지는 거에 조절을 하는데 뭐 이제 뒤에 가면은 얘기 나올 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는 플라나리아 같은 동물에서는 재생과 기관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스템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된 연구가 많이 된 발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죠. 우선 하지만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간드가 어디서가 시크레션이 되고 그러면 그 라이간드를 리셉터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아래로 신호 전달을 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까지 한 다음에 결국 어떤 형태로 기능을 하는데 조절을 해주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 윈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라이간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모노 언서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 팔미토익 애시드를 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패티 애시드가 같이 붙어 있어서 약간 소수성 성향을 띤 하이드로포빅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 라이간드라고 해야겠죠. 하이드로포빅한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라이간드인데 우선 여기 윈트가 없을 때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윈트가 있을 때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 되게 많은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우선 키는 베타카테닌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윈트 시그널링 패스웨이 정확히는 윈트 베타카테닌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윈트는 라이간드고 결국 베타카테닌이 윈트 시그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됩니다. 즉 베타카테닌이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윈트 라이간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거의 리셉터인 피즐 FC라고 쓰이는데 이 프로테인이 없는 경우에는 베타카테닌이 다른 굉장히 다양한 프로테인들에 다 이렇게 쌓여서 컴플렉스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나타나는 일은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GSK3 글라이코겐 신테이스 카이네이즈 3라고 하는 일종의 카이네이즈죠. GSK3와 CK1과 같은 이러한 카이네이즈가 베타카테닌을 굉장히 많이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엑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도 결합을 해서 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제 거 아니죠?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제 거요? 나 시기 아닌데? 네. 당황했죠? 네. GSK3와 CK1에 의해서 베타카테닌이 포스포레이션이 되고 동시에 엑신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일종의 GSK3랑 CK1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포레이션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보면은 TRCP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있죠. 이 TRCP가 이제 베타카테닌의 세린과 스레오닌 중에서 포스포레이션된 그 세린스레오닌 포스포레이션된 그 세린과 스레오닌을 인지를 해서 이제 결합을 해요. 근데 이 프로테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즉 유비키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에. 자, 여러분들이 세포생물학 원 시간,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세포생물학 원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유비키티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26 프로테아솜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26 프로테아솜을 인식을 해서 그 프로테인을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는 기작을 하죠. 즉 프로테인이 사라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베타카테닌이 계속 새로 만들어져도 어떻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안에 이렇게 신호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조용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윈트가 존재를 해서 리셉터 멤브레인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LRP라고 하는 프로테인 또 다른 트랜스 멤브레인이 같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LRP가 중요한 이유가 이 LRP가 이제 리셉터와 여기 결합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포레이션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교과서상의 GSK3나 CK1일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LRP의 포스포레이션 어쨌든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약간 지지자 스캐폴드의 중심축처럼 기능을 하던 엑신이 이 포스포레이션 된 LRP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컴플렉스는 디시어벨드라고 하는 DSH 조사죠.
DSH 프로테인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잘 스테이블한 상태로 유지가 되죠. 키는 예전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패스웨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뭔가 결합을 하면은 여기에서 신호를 바로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붙고 연달아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는 형식이었다면 이 윈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엑신이 여기에 붙으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컴플렉스가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각각의 프로테인들이 다 컴플렉스에 있던 것이 다 풀리고 각각 혼자 이제 자유롭게 존재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GSK3랑 CK1이 베타카테닌을 포스포레이션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TRCP가 이 포스포레이션에 베타카테닌을 인식을 해서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주고 그래서 프로테인이 결국 디그라데이션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트가 없는 신호의 경우에는 근데 엑신이 여기로 가게 됨에 따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럼 베타카테닌은 더 이상 포스포레이션과 유비키티네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원래 그 존재 자체가 액티베이션된 상태였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얘는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카테닌이 뉴클리어스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코액티베이터들과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결합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있는 거 계속 없애다가 신호가 오면은 그래서 이거를 풀고 막 굉장히 소모적이기는 하죠. 근데 소모적인 패스웨이에는 그만큼의 중요성이 따르는 것이 신호를 인지를 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외부 환경을 반응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것만큼 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된 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베타카테닌 패스웨이가 좀 다른 패스웨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이거 조금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아요. 한 번 정도는 이 컨텐츠를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해적 시그널링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으실 때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윈트 시그널링에 의한 패스웨이의 실험을 플라나리아 모델에서 살펴보면 이 윈트라고 하는 프로테인 라이간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추얼 폼이 될 때 이제 팔미토닉 애시드를 하나의 지방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방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이드로포빅한 성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에 비해서 이렇게 시큐레이션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외부로 잘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이거를 분별했다라고 치면 이 몰레큘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에 비해서 더 좁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진 셀까지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이토카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숫자 뭐 비율 따지지 마세요. 예예요. 뭐 1m밖에 못 간다.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분비되는 위치, 분비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포 내 그 조직이나 생명체 안에서 이러한 라이간드가 굉장히 그레디언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플라나리아의 일반적인 플라나리아의 경우인데 지금 여기는 빨간색으로 나온 것이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윈트 mRNA를 발현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근데 이 윈트 mRNA는 결국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지고 시크레션이 되긴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비돼서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mRNA를 가지고 있는 세포 주변에서 그 윈트 시그널링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윈트 mRNA와 로텀 mRNA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로텀의 경우는 일종의 엔자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트 프로테인과 이제 팔미토 애시드가 페리에시드가 결합을 해서 연결이 돼서
기능 라이간드로서 기능을 하는데 이 노텀 mRNA, 노텀 프로테인은 엔자임으로서 여기 있는 에스터리 여기 있는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팔미토게시드가 존재하지 않는 윈트의 경우는 라이간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거를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쪽에 노텀이 많고 이쪽에 윈트가 많고 그러면 여기서는 윈트가 조금 있어도 노텀이 많으니까 팔미토게시드를 다 끊어줘서 윈트 시그널링이 적은 상태 이쪽에서는 윈트 시그널링이 발달을 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결과 윈트 시그널링이 적은 곳에서는 머리가 생기고 윈트 시그널링이 활발한 데서는 꼬리가 생기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실험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한 슬라이드 이게 아마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죠. 그래서 여기 지금 RNAi, RNA 인터페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일종의 지인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줄여주는 낙다운 메커니즘 실험을 한 거죠. 낙다운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컨트롤, 일반적인 세포입니다. 일반적인 세포, 여기 눈 보이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꼬리예요. 근데 베타카테닌 RNAi, 아까 말씀드렸던 너치 시그널링에서 결국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결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너치 시그널링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베타카테닌 프로테인의 레벨을 확 낮췄어요. RNAi를 처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트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다 비활성화가 되겠죠. 위치 상관없이. 그래서 머리가 앞뒤로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플라나리아가 인위적으로 생성이 되고 반대로 이제 노톰은 아까 윈트 시그널링을 유발해주고 윈트 프로테인, 윈트 라이간드의 팔미토게시드를 끊어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테인인데 이제 노텀 RNAi를 처리를 하게 되면 노텀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감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라고 했으면 윈트에 붙어있는 팔미토게시드를 끊어줘서 윈트 시그널링을 꺼줘야 되는 머리 부분에서도 윈트 시그널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부분이 돼야 될 곳이 지금 보면 꼬리만 두 개를 가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테닌 RNAi와 노텀 RNAi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봤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베타카테닌 RNAi를 처리한 경우처럼 머리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베타카테닌과 윈트에 의한 베타카테닌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서 일종의 몰포젠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외형을 결정을 해주는 라이간드로서 윈트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고